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따가워. 소민 씨 왜 그래요?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따끔따끔해요. 혹시 여기저기서 날린 빈대가 얽은 거 아닐까요? 에이. 어떡해. 솔빈 씨, 빈대는 어두울 때 주로 활동을 한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환한 곳에서는 활동하지 않을 것 같고 요즘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맞아요. 정전기 아닐까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물린 자국도 없는 게 정전기 맞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요즘 워낙 빈대가 날리다 보니 조금만 따끔거려도 빈대 얽은 거 아닌가 싶고 너무 겁이 나요. 아마 요즘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살충제에도 내성이 있다고 하고 또 웬만해서는 죽이기 어렵다고 하니까 빈대 포비아라는 말도 생겨났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크기가 작아서 보이지를 않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빈대 그리고 해충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볼까 합니다. 진짜요? 지금 저처럼 귀가 쫑긋해지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빈대는 위생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해충 방제에 의해 살아남은 개체들이 더 강한 저항성을 가진 자손들로 번성하게 됩니다. 요즘 빈대 때문에 빈대가 출몰하는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앱도 등장했고요. 게다가 가정용 침구 청소용품, 스팀 청소기, 가정용 살충제까지 판매량이 아주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빈대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빈대 역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곤충연구소에서 다양한 해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곤충생태학자 박영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빈대하면요, 과거의 이야기나 아니면 남의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지난 9월에 대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빈대 발견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교수님? 지난 9월에 이제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처음 이제 빈대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 학생이 SNS에 이제 올렸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대책반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지금 빈대 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502건이 이제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 157건이 이제 빈대가 직접 이제 서식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빈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2006년에 네. 또 그 이후에도 발견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2005년 뭐 그 이후도 꾸준히 빈대들이 이렇게 출현한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뭐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 이제 문의가 온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본격적으로는 한 2015년 이후부터 네, 그때부터 이게 이제 빈대가 맞느냐 또는 뭐 빈대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제 이제 좀 잠잠해져 버렸죠. 네. 그렇군요. 사실 빈대는 계속 있어 왔던 거네요. 그러네. 근데 최근 들어서 SNS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좀 더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저희가 좀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빈대라는 게 흑백 영화? 흑백 드라마 같은 아주 그쵸.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제는 없어진 해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빈대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오. 예, 해외 유입된 빈대가 정착하고 전파되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요. 최근 해외 여행이 많아지었고요. 여행객들이 많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빈대가 처음 발견되는 곳이 그 숙박업소라든지 외국인들이 머물렀던 곳이 그 시초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주거 형태가 많이 그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온돌 형태에서 서구화되면서 침대 많이 쓰죠. 예. 침대에 많이 쓰기 때문에 베드버그라는 이 빈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난방도 잘하고 하니까 빈대가 온도가 높아지면 더 발육이 빨라지거든요. 그러한 요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교수님, 요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빈대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확인되고 있는 빈대 종류가 이제 두 종류가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제 빈대라는 종류가 있었거든요. 원래. 그러나 이제 1930년도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이 반날개 빈대, 열대에 서식하는 그런 빈대가 확인이 된 바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확인이 된 보고는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전문가들은 빈대만 있을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 합동 대책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도 지금 빈대가 이렇게 좀 채집된 곳이 한 14개의 샘플이 왔거든요. 네. 그걸 직접 확인해 보니까 반날개 빈대가 한 93% 정도.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14곳 중에 13곳에서 반날개 빈대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빈대도 좀 가져왔는데요. 가져왔다고요? 네, 여기 와. 빈대들이 보이죠? 어디요? 네. 예. 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네, 빈대를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보게 되네요. 교수님 덕분에. 아, 근데 생각보다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와. 오, 거의 한 새끼 손톱의 3분의 1 네, 정도는 생각보다 될 커요. 것 같아요. 수박씨보다 오. 약간 작은 뭐 그런 형태인데 일단 빈대 잡다 초가상간 태운다 뭐 이런 속담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네. 빈대를 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해하고요. 또 그만큼 또 공포나 또 두려움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아니, 빈대를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키워야 되니까요. 오늘 또 이제 가져와서 우리 박영규 박사님한테 네. 전달해서 또 이렇게 키우게 하려고 연구용. 제가 일부러 또 이제 서울에서 채집된 걸 가져온 겁니다. 오, 그럼 나름 애착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안쪽 주머니에다 넣어서 보관하고 밖이 춥잖아요 지금. 네. 네, 추우니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 품속에 붕어빵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빈대를 품고 계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가 다 확인이 되고 있다. 네. 그런데 원래 빈대는 온대성이고 반날개 빈대는 열대성이에요. 열대성. 아오. 예, 그러니까 원래 빈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열대성인 반날개 빈대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이제 새롭게 안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그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또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에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산업체 근로자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 중국은 두 종류가 다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또 듣다 보니까 빈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24속 11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 빈대가 전부 다 사람의 피를 흡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 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빈대하고 반날개 빈대 두 종이 사람의 피를 흡혈하는 종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나 많은 빈대가 존재했다는 게 정말 새롭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빈대들, 이 두 종의 피를 먹는 빈대들이 하필이면 사람의 피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의 피만 먹는 것은 아니고요. 오. 그 빈대는 사람을 비롯한 박쥐와 같은 포유류의 피를 흡혈하고요. 아. 또 새와 같은 조류의 피도 흡혈합니다. 근데 아마도 과거 인류가 동굴 생활할 때부터 인간에게 기생해서 그렇게 살아남았던 서식처를 공유했던 이러한 빈대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탐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의 그 호흡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체온을 감지해서 이 빈대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이를 찾아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 탐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미군에서는 1965년도에 네. 그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을 찾아내기 위한 그 탐지 목적으로 연구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아까 빈대들이 그 따뜻한 온도에서 잘 성장을 하고 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을 보일러를 안 틀어서 영하로 만든 다음에 며칠 동안 비워놓으면은 다 박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쉽게 될까요?
하여튼 빈대는 보통 한 번 흡혈할 때요. 한 10분, 12분 정도 흡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길어져요. 굉장히 오랫동안 흡혈을 하죠. 근데 빈대가 흡혈을 하지 않고도 뭐 150일, 300일까지 살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집을 비워서 빈대를 뭐 굶겨서 죽이겠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택도 없네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진짜 대단한 엄청난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을 무는 곤충이 좀 빈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뭐 모기라든지 개미라든지 다른 것이 물었을 때와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기나 벌, 개미 같은 것이 물면 즉각적으로 따갑거나 그 가렵죠? 고통이 네. 동반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빈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빈대에 물린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관찰해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빈대는 동시에 여러 마리가 혈관을 찾아서 동시에 물기 때문에 아마 빈대에게 공격을 당하면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해충이 빈대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또 어떤 해충들이 있을까요? 이제 위생하고 관련된 그런 해충들도 있죠. 이제 바퀴나 뭐 이런 것들. 바퀴벌레. 예. 바퀴는 이제 주방에 주로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먹고, 또 뭐 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있었지만 사라지고 없는 몸니, 지금도 있는 머리니, 예.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쥐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벼룩들도 있어요. 벼룩, 네. 예, 벼룩이 또 발진열이나 뭐 흑사병 같은 것을 전파하거든요. 뭐 벼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 많으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산책하다가 옵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예, 벼룩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다가 몸에 붙기도 하고요. 그 자유 산책하는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에 묻어서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하거든요. 발진열이라든지 패스트균을 옮기는 매개체로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5년 전인가요? 말씀하셨던 그 머린니가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머린니 하면 뭐 6, 70년대, 7, 80년대 그때쯤 좀 유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또 심심찮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머린니 연구를 또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IMF거든요. IMF 때 이 결손 가정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그 머린니 감염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 가지고 실제 그때 조사해 보니까 한 9에서 12% 정도 그런 감염률을 그 당시에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아마 대도시 위주로 해가지고는 한 0.2, 0.3%?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은 좀 높습니다. 한 1, 2%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 해충들은 아니 이게 아직도 있어? 싶은 해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해충은 아 이거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친숙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뭐죠? 진드기! 진드기. 진드기는 혹시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진먼지 진드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진먼지 진드기는 먼지 속에 유기물을 먹고 삽니다. 네. 사람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 각질을 예, 네. 그런 것들을 먹이로 해서 살 수 있고요. 이 진드기는 알러지나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해충입니다. 곤충과 달리 진드기는 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호흡을 하고요.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내에서 겨울에도 이제 가습기 틀고 이렇게 네. 난방하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진드기가 많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드기 종류 중에 아주 치명적인 진드기가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참진드기 종류인데요. 이름부터 살인이네요. 우리가 야생에 동물이나 소와 같은 대형 가축을 방목해서 사육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참진드기 중에서도 작은 소 피참진드기라는 종류는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매개하는데요. 네네. 이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리면 그 치명률, 사망하는 치사율이 16.9%로 매우 높습니다.
치명적인 진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혈소판이 우리가 피가 나게 네. 되면 피를 응고시키는, 피를 음.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부족해버리면 지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 감염 우려도 있고 다른 합병증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해충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마 공격적인 방역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1등 공신이 정말 오랜만에 얘기를 해봅니다. DDT였어요, 네. 교수님. 오. 하여튼 DDT는 1800년도 후반에 이게 이제 원래 개발이 됐고요. 그 살충제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옷감들을 염색할 때 보조제로 썼던 그런 성분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가 1930년, 4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살충력이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충제로 쓰게 시작한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DT를 자연의 해충 방제로 뿌리게 되면요. 분해되지 않고 1년 갑니다. 이 살충력이 1년 가거든요. 그거를 뭐 몸에다 뿌리고 가정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굉장히 독성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DDT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네. 현재는 이제 주로 피레스로이드 계통, 제충국제인데 이게 이제 이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국화가 있습니다. 국화의 일종인데 이 꽃에서 추출한 추출물의 1%가 살충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레스린 또는 피레스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살충제죠. 예, 그 살충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와 화학 구조가 이제 유사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합성한 게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가정용 살충제로 개발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도 새로운 살충제가 개발이 됐으니까 또 빈대 걱정이 없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드네요. 근데 살충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 효능을 테스트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오.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현장 전문이죠. 김혜빈 리포터가 찾아갔는데요. 혜빈 씨 준비되셨나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김혜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빈대 살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효과적인 살충제는 무엇일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곤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빈대가 오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중에서요? 네. 징그러워. 이거 아닌가요? 이거. 이건 권염벌레라는 곤충입니다. 아, 빈대가 아니에요? 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네요, 이거. 네, 맞추셨습니다. 빈대입니다. 아, 이게 빈대구나. 네, 저도 좀 생김새를 이번에 좀 정확하게 알게 됐네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데 이런 빈대 살충제 실험을 하나요? 저희는 이제 각 해충에 대한 다양한 그런 그 종합적 방제 기술을 접목해 갖고 그 방제 사업도 하고요. 그 해충에 대한 살충제 효과 효능 검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실험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살충제는 어디 있나요? 효과 효능 검증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해충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쪽. 여기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게 모기 유충이고요. 이게 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모기네요. 모기에 대한 효과 검증 실험할 때 필요해서 이제 다 이렇게 키우는 거죠. 너무 커요. 좀 크긴 한데 애들이 앞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보신 해충들이 네. 이렇게 효과 검증 실험, 살충제 효과 검증 실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안에 빈대를 사육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이 안에 알, 약충, 성충 다 들어있거든요. 이 중에서 성충만 골라서 실험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떤 게 성충이죠? 지금
갈색으로 많이 기어다니는 보이는 거.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성층이고요. 네네. 저 오늘 빈대 옮아가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아주 2종, 3종으로 네. 잘 관리해서 네. 키우기 때문에 방제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죠. 박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 빈대들이 기존에 쓰던 살충제, 거기에 저항성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국내외적으로 피레스노이드 계통들의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저항성이 생겨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로 해서 이제 그 약품으로 8종이 긴급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럼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기존에 이제 빈대용으로는 쓰지 않았던 살충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 바퀴 이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항성 없는 걸 찾다 보니까 가장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찾아낸 게 이거죠. 그래서 성충만 골라서 네. 해보겠습니다. 살충제를 사용하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얘 죽었나 봐요. 다시. 저희가 15분 동안 넉다운을 보고서 네. 최종 판단을 하긴 하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24시간 후 죽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요. 네네. 죽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부 자격이 왔을 때 죽은 척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곤충들은. 넉다운이 정확히 됐는지도 현미경까지 봐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네, 움직이죠. 왜냐면 이것도 얘도 움직이죠. 네. 다 살아있네요. 이거는 넉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살충제는 5마리 마리. 중에 5마리가 다 살아 있었는데 지금 이 새로 승인 받은 거는 5마리 중에 2마리가 지금 넉다운된 상태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좀 더 차이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살충제를 뿌리면 사실 다 100% 박멸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박멸을 하려면 환경 문제도 있으니까. 환경 오염을 시켜가면서까지 100% 다 죽인다는 거는 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군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사두고 싶어요. 아직은 가정용으로 승인 난 건 없습니다. 아직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승인이 난 거는 방역용으로만 승인이 난 거고 가정용은 추후에 계속 이제 승인이 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알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거든요. 네. 빈대 퇴치 방법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박사님이 오늘 팩트 체크를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섬유유연제입니다. 네. 네, 이게 섬유유연제죠? 향은 계속 나네요. 네. 네. 지금 나갔어요. 요토를 원 주변으로 뿌려서 네. 애들이 이 안을 침범을 하면 침범해서 들어가면은 네. 깊이 이제 안 하고 하는 이 거겠죠. 규조토 가루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통과를 하죠. 통과를 하네요. 예. 깊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피하지 않는다고 네, 안된 판단하는 것 게 같아요. 좋습니다. 바로 통과를 하네요. 죽었어요. 스틱라리민 효과가 있었어요. 오! 저희가 살펴본 4가지 방법 외에 또 다른 빈대 퇴치 방법이 있을까요? 빨래를 하실 때도 일반 찬물보다는 고온, 50도 정도 되는 고온의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물린 흔적이 일자로 보이거나 그런 빈대에 물렸다는 그런 어떤 그 확증을 가지시면은 침대 주변에 진공청소기 같은 거로 빨아들여서 비닐봉지 같은 데에 넣어서 그 안에 사충제를 뿌려서 못 나오게 죽이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집안에 빈대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하시지 말고 전문적인 방역업체를 불러서 살균 소독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2023년 불청객 빈대! 빈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과학 박멸은 계속됩니다.
인터넷에서 빈대 퇴치법이라고 알려줬던 것 중에 사실 무근인 것들이 있었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해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대가 일단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네. 원래는 이 빈대가 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박사님. 오. 그렇습니다. 빈대는 해충이긴 하지만 감염병을 퍼뜨리는 해충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관리 대상도 아니고요.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방지해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도 아닌 해충입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집중 방제 기간을 가졌다고 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각 지자체 이제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뭐 이런 대도시 위주로 해서 지자체별로 그 숙박 시설이라든가 뭐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 이제 조사를 해서 실제 빈대가 어떻게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한 11만 개 정도를 이게 조사를 했고요. 빈대가 만약에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면 즉시 이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전문 방역 업체를 소개를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뭇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사람들 많이 타는 그 지하철도 소독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빈대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가정용 살충제 판매율이 아주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 가정용 살충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 저희가 최근에 가정용 살충제, 파리, 모기, 바퀴용 가정용 살충제를 대상으로 빈대에 대해서 직접 뿌려서 치사율을 조사해 본 결과 매우 높은 치사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어쨌거나 우리가 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살충제인 건가요? 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있나요? 살충제가 뭐 인간의 뭐 어떤 여러 가지 흡혈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데 좋은 도움을 줬던 건 맞습니다. 뭐 기여를 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꼭 살충제로만 그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 외에 이제 물리적인 방법 또는 생물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연의 해충 같으면은 이 천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천적들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 방법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뭐 트랩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빈대 방제를 할 때 뭐 열을 이용한다든가 뭐 청소기로 빨아들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사용해야 되고요. 예,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만 살충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해충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박사님,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해충 대처법이라든지 또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해충이 발견되면 먼저 어떤 해충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찰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해충이 피해를 주었는지 그 해충을 알아내야 하는데 해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해충의 그 배설물이나 은신처, 서식처를 발견해서 그곳에 있는 흔적을 보고 이제 어떤 해충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상 해충이 발견되면 어떤 해충인지 알아내게 되면 각각의 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해충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뭐 해충의 은신처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방법일 수 있겠고요. 화학적인 방법은 살충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해충이 서식하는 곳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때에는 해충이 기피할 수 있는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해충이 붙었을 때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으면 나중에 해충이 붙었을 때 털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개인의 차원에서도 물리적, 화학적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해충과의 전쟁, 특히나 이 빈대와의 전쟁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훨씬 전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 별, 해충, 박멸 작전이 펼쳐지기도 한다고 해요.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네, 뭐 과학까지 접목된 정말 다양한 빈대 퇴치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빈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역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빈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라라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프랑스이죠. 프랑스는 내년에 이제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위생이나 뭐 환경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중에 빈대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예, 뭐 시민들이 빈대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 그래서 지난 5년간 뭐 프랑스에서 빈대 방제를 위해 뭐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던 비용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0억 정도. 한 세대당 뭐 800에서 900유로 정도. 그러니까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빈대 때문에 7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던 예,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도 그런 공중보건법을 좀 정비해가지고 빈대를 공중보건 문제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지금 뭐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빈대의 심각성이 딱 느껴지네요. 근데 프랑스 같은 유럽이나 홍콩도 같은 경우 빈대 좀 전파 속도가 좀 빠른데 우리나라를 보면 좀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외국의 어떤 보면은 그 어떤 습관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또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굉장히 이 처음부터 이렇게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고 또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청소도 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도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카페트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펫이 사실은 빈대의 온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펫과 카펫의 그 이음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들뜨게 되면은 그런 쪽에 빈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되고요. 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빈대가 옆에 방이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요. 어떤 뭐 이런 서식 환경, 뭐 이런 서식 빈도, 또 출현 빈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네. 우리한테 해충하면은 사실 박멸해야 될 대상, 약간 기피해야 될 대상,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한테 득이 되는 익충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해요.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곤충은 저마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해충이라는 개념 역시 인간의 시선에 따라 정해진 것이지 곤충계에선 해충과 익충의 개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해충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그러한 익충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생해충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나 산업적으로 이용할 때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생해충도 익충이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배추인나비, 하얀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 이 배추인나비는 사실 농부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인 해충입니다. 배추인나비의 애벌레가 배추나 양배추의 잎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방제의 대상이 되는 해충입니다. 하지만 장소를 바꿔서 가정이나 학교, 축제장에서는 꽤 인기 있는 상품으로 가치를 띱니다. 배추인나비는 초등학교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자연 관찰용 상품으로 개발되어서 알에서 부화하고 애벌레로 자라나 성충, 나비까지 우화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곤충 관련 체험장이나 축제장에서 전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질바퀴입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서 단백질 블럭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이질바퀴 대량 사육장이 있습니다. 이질바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바퀴벌레 중에 가장 큰 대형 바퀴종으로 그 이름에서처럼 이질, 즉 장티푸스라는 질병을 옮기는 그러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왜 이러한 이질바퀴를 식품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이질바퀴, 즉 해충이 갖는 다양한 장점들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질바퀴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하여 번성할 수 있도록 적응된 종이고 풍부한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적절한 소재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등에서는 이러한 이질바퀴뿐만 아니라 바퀴벌레의 한 종류인 토별충, 왕진해, 장수말벌, 전갈 등을 대량 사육하여서 식용, 약용으로 다양하게 상품화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뿐 아니라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전 영화 마션이 떠오릅니다. 만약 내가 화성에 필요한다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나도 감자를 키울까? 아니요. 전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서 식분성 곤충을 사육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파리목 곤충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파리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다양한 질병을 매개하는데요. 지파리 역시 질병원이 없다면 매우 안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먹어치우는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지파리 유충은 직접 훌륭한 단백질원으로 또는 가축의 먹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파리의 분변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훌륭한 퇴비가 됩니다. 이렇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 지파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한다면 한정된 공간 속에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해충도 지구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충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해충의 방제 및 박멸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류는 단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해충과의 공생도 꼭 필요한 삶의 일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빈대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과거처럼 빈대 박멸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쉽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서울시가 한 해 서울을 찾는 해외 여행객 수를 3천만 명 목표로 했어요. 예, 지금의 한 3배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빈대가 3배는 더 들어오겠죠.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해외 동남아나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산업체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빈대나 이런 것들이 해외 유입으로 굉장히 많이 퍼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 이번처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관심이 없는 상황 쪽에서 이게 감춰진 상태로 이렇게 번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뭐 하여튼 정부나 지자체가 항상 늘 이렇게 관심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입을 피할 수는 없으니 대응과 예방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점점 더 국가 간의 이동도 많아지고 물류 이동도 많아질 텐데 그럴수록 반날개 빈대처럼 또 다른 해외 유입충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질 것 같거든요. 네. 뭐 모기나 뭐 이런 그 위생 곤충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또 뭐 물류의 이동?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흰줄 순모기가 미국에서는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90년대인가요? 미국에서 이 펫타이어, 아시아에서 펫타이어를 대량으로 수입을 했어요. 거기에 이미 모기가 알을 낳고 유충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현재 미국에서는 흰줄 순모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붉은 불개미 사건도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죠. 네, 맞아요. 뭐 항만에 이렇게 물건이 맞아요. 들어오면서. 네. 그다음에 뭐 올해인가요? 해외에 있는 그 이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수입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축 자재에 묻혀 들어오는 이 마른 나무 흰개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지방에서도 지금 목조주택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더 강력한 살충제 같은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번 더 박멸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곤충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생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곤충들은 그 세대 기간이 짧고요. 많은 수의 알을 산란합니다. 박멸 개념으로 해충을 방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 자손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 강한 저항성을 가진 그러한 자손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했네요. 예, 박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박멸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공존이라. 말씀일까요? 와, 공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되고요. 이 적과의 동침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죠. 네. 예, 질병 매개체는 매개체고 걔네들은 꾸준히 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귀찮게 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빈대 방제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요. 좀 더 안전한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또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유인 트랩, 예, 빈대도 아마 페로몬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한 유인 트랩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면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또 편리한 예방 이런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충에 대해서 막연한 그 이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한 말씀씩 좀 해주신다면요. 빈대는 다른 해충과 달리 질병을 매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빈대의 습성을 잘 관찰하고 잘 이용하면 우리가 방지하기 어려운 모기나 이런 진드기와 같은 그런 해충보다도 더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해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양영철 교수님은요? 네. 하여튼 뭐 모든 생물은 자연 발생설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너무 그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질병관리청의 누리집이라든가 또 서울시에 또 이렇게 빈대에 관한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빈대는 독특한 흔적을 남기고 또 그런 좋아하는 서식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쉽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빈대에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효과적으로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생길 테니까 네. 뭐 그런 점을 좀 믿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빈대와 같은 해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방역 방법을 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하 섭씨 15도 혹한의 날씨에도 끄떡없는 콘크리트 시공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동절기에는 재료 불량과 양생기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동절기 건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이 혹한 기후 조건에서도 건설 시공이 가능한 고성능 콘크리트 배합 기술과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시킨 저비용 고효율의 양생 기술, 그리고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가 가능한 AI 기반 동절기 시공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동절기의 고성능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 향상을 위해 구성 재료 선정과 다양한 역학적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최적의 배합을 도출했는데요. 그 결과 초기 응결 시간을 16% 단축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영해 설계한 AI 기반 동절기 시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기치 못한 기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연구팀은 국내 동절기 공사뿐만 아니라 몽골,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의 북방 지역으로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어 정말 든든하네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나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심우주 광통신. 이 광통신이 우주에서 첫 시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지구에서 1,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팔로마 천문대에 있는 헤일 망원경으로 광통신 레이저가 전송됐다고 합니다. 바로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
소행성 벨트에 자리 잡고 있는 소행성 푸시케로 이동 중인 푸시케 탐사선의 심우주 광통신 장치가 지구로 첫 빛을 쏘아보낸 것인데요. 레이저 발사 지점과 해일 망원경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무려 40배나 먼 상황. 그 먼 거리를 뚫고 지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이저를 이용하는 광통신. 기존 무선 통신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을 10배에서 100배가량 늘릴 수 있다네요. 광통신은 앞으로 우주에서 수집될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술로 여겨지는데요. 기술이 완성되면 우주 전역의 나사 임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을수록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 가져올게요. 광부두 이쓰다! 네, 오늘 빈대 역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먼저 교수님? 네. 뭐 빈대 잡다 초가상간 태운다, 뭐 빈대 붙지 마, 뭐 이러니까 빈대에 대한 너무 익숙한데 실제 본 적이 없어요. 예. 너무 공포감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으셨으니까 뭐 빈대를 또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네. 뭐 그런 방법들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사님은요? 최근 그 다양한 해충들이 번성해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그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러한 해충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